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알트코인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연말까지 투더문 가능한가? 라는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좀 비트코인이 더 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18%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재밌는 게 지지난 주에는 또 14%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 상한가를 한번 맞은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가격의 좋은 흐름은 단언컨대 이제 트럼프 효과가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월 9일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고 11일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4일에는 한국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을 이제 찍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월이 이제 12월 달 금리 인하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보수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은 잠깐 이제 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주요 뉴스 세 가지를 이제 뽑아보면 이제 트럼프 당선에 날개를 다 이제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테슬라도 주가가 이제 폭등 이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후에 트럼프와 관련된 모든 자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은 블랙록이 설정한 이제 ETF에 30억 달러가 이제 유입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바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새로운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정부효율부라는 곳인데 여기에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이제 발탁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부처인데 이 앞글자를 보면 이제 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도지코인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하기도 했고 얼마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 투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11월 4일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은 잠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가 유출을 알아보면요. 순유입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거는 이제 블룸버그의 리서처인 에릭 발추너스가 블랙록이 설정한 ETF인 IBIT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트위터를 좀 했습니다. IBIT는 210일 만에 다른 이제 상위 ETF보다 6배 빠른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시간에 말이죠. 그럼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선호되는 자산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트윗을 보면요. 바로 비트코인에 유입되는 자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유입되는 양도 지금 한 주간 가장 높은 수치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타임 위클리 레코드다라는 말이 나왔고 사실 이 자금의 유입은 지금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좀 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입가 유출을 알아보면요. 비트코인과 같이 이더리움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거는 이번 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데브콘에서 이더리움 3.0을 발표했습니다. 이 3.0이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면요. 현재는 이더리움이 비콘 체인으로 돌아가는데 빔 체인으로 전환을 하겠다,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렇게 되면은 블록 생성 시간이 12초에서 이제 4초로 줄어들고 파이널리티가 이제 매 3슬롯마다 이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체인으로 좀 진화할 것이다 라는 걸 밝혔습니다. 또 스테이킹 요건 완화도 32이더에서 1이더로 낮춤으로써 탈중앙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이것 때문에 올랐나 라고 하는데 이 빔 체인이 도입되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2029년에 이제 개발해서 2030년도에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이 그때까지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11월 14일에 있었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12월 금리 동결 시사를 했습니다. 동아님 이거 어떤 내용이었나요? 펄 연준 의장이 아까 이제 잠깐 차트 보여주셨는데 요날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참 분위기 좋았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도 이날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12월 달에 우리 금리 안 내릴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시사를 했습니다. 워딩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단 미국 경제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경기 어느 곳에도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된다는 신호가 없다,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중립금리가 변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금리를 확확 내리는 걸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립금리 얘기가 튀어나오면 사실 이걸 연준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냐면 자기가 금리 내리고 싶으면 중립금리 핑계 대면서 금리 내려요. 거꾸로 금리 올리고 싶으면 중립금리 핑계 대면서 금리 올리거든요. 중립금리는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침체를 자극하지도 않는 아주 적절한 황금 상태. 이게 이제 중립금리인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를 내리려던 중이니까 지나칠 정도로 금리를 빠르게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거 보니까 인플레도 아직 안 잡혔어. 뭐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9월에는 인플레 다 잡았다 이러면서 50bp 내렸는데 제가 엄청 디스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나중에 이렇게 내리면 나중에 뭔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25bp를 내렸고 원래 연말까지 100bp를 내리기로 했었는데 결국에 75bp 이하에 그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이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패드워치 같은 경우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패드워치인데 이 노란색 음영이 지금 오늘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 칸에 있는 원데이 11월 14일치 이제 예상인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동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25bp 인하 확률은 한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결 쪽으로 축이 기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파월이 말하자면 가르마를 타놓은 거기 때문에 이후에 뭐 연준의 다른 인사들이 계속 발언을 할 거고 동결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 인하 효과, 주식 올라가고 비트코인 올라가는 그 효과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반감되는 거라서 사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아주 강하게 93,000불 해서 뭐 그냥 11월 달 안에 10만 불 갈 것처럼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지표상으로만 보면 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신호다.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끝없이 자산이 올라갈 수는 없죠. 근데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 끝이 언제냐면 얘가 취임하는 날짜가 내년 1월 20일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대 생명력은 1월 한 초 정도까지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니까 유동성에 따라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렇겠다. 근데 지금 연준에서 한번 이렇게 쓱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일단 여기서 좀 효과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캐리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그리고 상원, 그다음에 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 레드가 완성됐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 자산을 좀 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거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또 일본 정부가 갑자기 이거 금리 인상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우려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동아님이 보시기엔 일본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트럼프가 조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들 알다시피 나 관세 매길 거야. 최저 10% 20% 매길 거고 많이 매기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모든 나라가 긴장 타고 있잖아요. 그 긴장을 타고 있는 나라들 중에 특히 긴장을 타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미국이랑 무역을 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무역 흑자국들이에요. 대부분 아시아 국가, 중국, 한국, 멕시코 뭐 약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을 미국이 어떻게 조지려고 하고 있냐면 오늘 촬영한 날짜가 15일인데 14일 저녁에 미국 재무부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그 환율 모니터링 대상 국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 니네 환율 조작하지 마. 만약에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이 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러 자국통화 약세를 만들어서 대미 무역 흑자를 보려고 하지 마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됐어요. 그런 게 되게 의미심장한데 미국은 수틀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 80년대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미국이 지금 너무 달러화가 약세인데 이거 좀 조정합시다 해서 이제 플라자 호텔이라는 호텔에 모여서 그냥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일본이 플라자 합의에서 완전 개피를 보고 사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사건이었는데 미국은 수틀리면 이렇게 하는 거를 일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딩 되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다
폭락하고 그러면 트럼프가 되게 싫어할 거라는 걸 일본이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물론 일본 내부적으로는 물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3의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알아서 몸 사릴 거다, 일본에서. 네, 그리고 또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트럼프와 이제 파월의 관계입니다. 원래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내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또 요즘은 트럼프가 파월과 이미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14일날 이제 파월의 발언 자체가 약간 이제 친트럼프에 좀 가까운 좀 발언을 했다는 걸로 들었는데, 동환님 이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단은 최근 발언들을 좀 짚어보면 원래 트럼프가 파월 내가 해임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랑 좀 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첫 번째로 11월 FOMC에서 파월이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기자한테.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지금 10년물 미국 국고채 금리가 떡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파월이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미래 경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서 미국 경제의 어떤 호조를 미리 반영해서 10년물 국고채가 오르는 거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기자가 물어본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금리를 내렸는데 그 내린 효과가 10년물 국고채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로 파월이 트럼프를 약간 커버 쳐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트럼프 정부 초대 재무장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히는 스콧 베센트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트럼프 대선 기간 내내 캠페인 함께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사실은 파월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주범인데 그 양반이 말을 바꿨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바꿨냐면 파월을 해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꺼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주 소프트한 이 일합들을 주고받고 있다. 이 두 진영에서. 그래서 파월은 11월 FOMC에서 난 그만둘 생각이 1도 없다. 이런 얘기를 2번이나 했죠. 법적으로는 마음먹고 버티면 강제 해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는 저금리인데 파월이 이것만 협조해 준다고 하면 뭐 굳이 자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합의가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 이제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파월한테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파월이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희한한 개념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약자로 AIT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물가 목표가 2%잖아요. 그래서 역대 연준에서는 2%를 넘을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요. 이게 이제 보통인데 이 평균 물가 목표제는 뭐냐면 물가는 2%보다 높기도 하고 때로는 낮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높아지더라도 금리를 굳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게 이제 AIT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발명된 거냐면 코로나 때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파월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려면 핑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온 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건데 트럼프 시대에 만약에 물가가 지금 실제로 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관세니 뭐니 효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물가가 오르게 될 경우 당연히 파월은 따라서 금리를 올려줘야 될 텐데 트럼프는 저금리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파월이 한 번 더 AIT를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AIT를 꺼낸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한테는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호재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기분도 좋고 이제 지금 탐욕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득실득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탐욕이 절정을 찍고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지금 4848 이제 열심히 알트코인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을 때 또 탐욕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탐욕 공포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동아님도 이거 느끼시나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고하는 지수일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심리를 측정하는 지수고, 극단적인 탐욕은 100, 극공포적인 부분은 0,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되게 많이 올라와서 11월 14일이 84였고요. 그리고 오늘이 11월 15일인데 오늘은 80이에요. 84 올라갔다가 살짝 꺾인 건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역대 그 불장의 한복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9년 6월 이때 한참 막 전쟁 나고 뭐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비트코인 사재기하고 막 이래서 이제 한번 올라갔던 때고, 또 대표적으로 2021년 1분기 그때 암호화폐 거래소 4군데 거래량 합치면 코스피 코스닥보다 많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때와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올해 3월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3월에 이제 신고점 갱신할 때 ETF 막 떡상해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은 항상 이 피크를 찍은 이후에는 가격이 내려왔어요. 조정을 많이 받았고, 물론 이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거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연두색이 좀 두껍잖아요. 요때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기간 동안 계속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격의 고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또 올해 3월에 있었던 거 보면 피크가 아주 짧죠. 그냥 쓱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거든요.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언제든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사실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님, 이건 어떤 수준으로 올라왔나요? 이 왼쪽 화면은 제 실제로 이제 거래할 때 참고하는 이 차트고요. 여러 가지 뭐 선도 그어져 있고 그렇죠. 근데 맨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이게 확대 부분인데, 이 하얀색 음영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이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뭐냐면, 우리 김치 프리미엄은 바이낸스하고 업비트 혹은 빗썸의 가격 차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가격 차이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수일 경우에는 그냥 미국 애들이 많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21년 장부터는 미국 주도의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큰 상승이 있을 때 혹은 큰 상승이 예견될 때는 항상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지던 시점이 이제 11월 5일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게 양수로 급격하게 전환돼서 프리미엄이 100불에서 200불 사이가 꽤 오랫동안 한 열흘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 30%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15일, 14일 요 그때쯤 돼 보면은 이제 밑에 뾰족하게 이쑤시개 같이 뭐가 하나 있죠? 그때가 이제 14일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후에 이제 0 주변에서 놀고 있어요. 때때로 마이너스 5 가면서. 그래서 이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30% 올랐었던 그 매수 압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내려왔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 방송이 아마 이제 15일 밤에 지금 찍고 있는 거고 17일에 아마 나가게 될 텐데,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시장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번 주 알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의 알트 레이어 1의 운명은 기관 영업력에 따라 이제 갈린다라는 게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블랙록이 비들 펀드를 앱토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옵티미즘 그리고 폴리곤으로 이제 확장한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가 나왔었고,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이제 자산 운용사가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앱토스 스테이킹 ETP라고 하는 사모 펀드를 하나 만들어 갖고 또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 Shares라고 하는 앱토스 스테이킹 ETP가 이제 또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속적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좀 열리고 있는 것이고, 이 창구를 얼마나 잘 만드냐,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수이입니다. 수이 자체가 이제 8월 초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3배 가까이 이제 가격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레이스케일과 그다음에 21 쉐어스에서 이 수이 사모펀드를 또 출시했고, 이 사모펀드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제 가격을 이제 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수익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이제 솔라나가 21년부터 이런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유입이 굉장히 활발했었고, 지금 사실 솔라나가 한 번의 위기는 겪었었지만 다시 이제 신고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관 자금들이 일정 매수세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알트 레이어 1, 우리가 꼭 볼 때는 기관 영업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주식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회사마다 이제 IR 담당자가 이제 여러 이제 자사운용사들 매니저들하고 같이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러면서 사실 영업을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자금을 넣어주면 자신들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주식들도 가격이 잘 오르는 건데, 이런 논리가 어떻게 보면 크립토에도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알트코인 뉴스는 바로 밈코인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면 무라드라고 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밈코인계에서는 약간 신이다라고 이제 불리는 분인데, 이 분께서 10월 31일 날 크립토 마켓은 밈코인 슈퍼사이클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밈코인 활발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달 들어오면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글로벌 주요 거래소 중 하나인 이제 바이낸스가 밈코인을 연속적으로 이제 상장하면서 꽤나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고, AI와 이제 합쳐진 이제 밈코인, 액트라는 거, 그 다음에 재밌는 이제 서사를 담은 이제 밈코인이 이제 피넛, 이런 것들이 이제 20-30배씩 막 상승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많은 리테일 투자자들이 이제 밈코인 트레이딩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4일 동안 이제 쉬지 않고 이제 밈코인 거래를 좀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좀 알게 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밈코인 어떤 경험을 제가 했는지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페페가 업비트 상장하면서 김프가 한때는 40%씩 사실 유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도 사실 많이 오르면서 한국에서 많은 영앤리치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거 블록체인이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잘할 수 있는 웨어버리 수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과세 좀 철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웨어버리 중에 이 밈코인 트레이딩만 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도 사실 1등이고, 사실 이런 어떤 밈도 사실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웨어버리를 좀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비트코인, 알트코인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 선생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빠이!